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못 냈죠. 50%를 못 넘겼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41%를 득표했죠.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24% 받았잖아요. 윤석열 탄핵 정국 때는 41% 득표했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24%하고 41%는 다르다는 거예요.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됐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뭔가요? 투쟁 시기에는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서 결국은 붕괴돼 버리더라, 세력이.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탄핵 정국 때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직결을 했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보자. 윤석열과 대조되는 인물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반기업, 반산업, 반무명적인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윤석열은 친기업, 친산업전, 무명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정반대 정책인 거죠.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돼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 성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대표 인사가 돼버린 거죠. 그들이 실시한 정책 또 문재인이 한 말 이런 걸 분석하면 그런 거죠. 문재인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박탈하고 재산을 침탈하려 했다. 반면 윤석열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재산 침탈을 완화하려 했다. 그렇죠. 대조적인 거죠. 앞에도 언급했지만 뭐 반기업 정책, 기업을 제약시하면서 법인세를 올리려 하고 윤석열은 정반대로 했잖아요. 원전 산업을 폐기하려 하고 한국이 육성한 수십 년간 육성한 산업을 윤석열은 그 다시 부활시키고 반문명적 정책, 물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보를 다 철거하려 하고 서울 개발을 막고 윤석열은 그러진 않았잖아요. 보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었죠. 뭐 입법권이 없으니까 최대한 완화하려 했고 대조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이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거 모르고서는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뭔지 또 반발 세력이 뭔지 모르고서 어떻게 역사를 연구하나요?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건국시기 1945년에서 48년 사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였나요? 근대 국가가 뭔지 공산주의 세력이 뭔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다 뭔가요? 그거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북한처럼 살 것인가? 정부가 주는 대로 사는 거죠. 노예처럼 인권유리 모든 걸 다 정부에 맡기는 거죠.
아니면 그 근대국가 그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건국되고 한국이 건국된 거죠.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과 시장,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되고, 언급한 것들을 경시하거나 제약시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북한이 뭐 시장 인정하냐는 거예요. 자유재산 보장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또 생활상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인정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인권 유린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했죠. 자유로운 경제활동, 생활상의 자유. 생활상의 자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표현의 자유, 뭐 종교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또 그런 자유와 또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 활동 자유가 보장된다 해서 생활상의 자유가 더 보장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정부에서의 생활상의 자유가 잘 보장됐겠냐? 아니면 현실에서 더 잘 보장되냐? 군사정부 때 더 잘 보장됐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뭐 부동산 거래한다고 거래를 누가 규제했어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집 열채 사든 20채 사든 그냥 정부는 그냥 공급에만 집중했지 크게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 형성도 장려하고 뭐 주택 가지고 과중한 세금 부과해야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입장인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생산과 소비는 시스템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우파냐 좌파냐 그게 가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일관되게 근대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합당한 다양한 개혁들을 시행했다. 했죠. 개혁을 시행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명박은 처음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하반기에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 버리죠. 박근혜는 뭐 뒤죽박죽인데 또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나 시행할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하는 거죠 뭐. 근데 윤석열은 일관되게 계획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수립에 합당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국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입법을 거부권을 통해 저지했다. 그렇죠. 그래요. 다 이유는 선명했죠. 왜 반시장적인지 반산업적인지. 다 거부권을 통해서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가지고서 입법권을 얻지만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이후 근대국가의 경제제도를 파괴하는 법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어 왔다. 우파 정당이 집권해도 좌파 정당이 입법한 반근대국가 법들은 개선되었으며 사실이죠 뭐. 오히려 직접 나서서 반근대국가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집권해도 계속 개선됐다는 거예요. 신사를 육성 정책을 하면서 대기업을 팍팍 육성하면서 군사정부가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좋은 정책들이 많았죠. 딱 김영삼 이후에 군사정부는 악마가 됐잖아요. 그 뒤로 계속 군사정부 정책들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반대의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팍팍 공급되는 게 좋지. 그래요. 주택도 어떤가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써버리니까. 오히려 뭐 서울 아파트는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은.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팍팍 개발을 하니까, 어,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주택은 원래 고가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도 누구나 성실히 살면 다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바뀐 거죠. 윤석열은 군사정부 이후 최초로 일관되게 우파 정당다운, 우파 출신 인사다운 정책을 시행했다. 어, 그렇죠. 물론 입법권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보니 개혁의 성과는 희미했다. 그렇죠. 아, 입법권이 있어야지 이제 근본적인 개혁은 가능한데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했죠. 근데 뭐 입법권이 있다 해서 뭐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입법권이 없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있다 하더라도 또 좀비 군단이 나타나잖아요. 근본적인 계획을 하려면 강력한 저항이 있겠죠.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근대국가 수립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가르는 또 다른 기준에는 정치적 입장이 있다. 각 국가들은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며 정치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도 제각각이다. 근대국가 수립할 때 그래요. 취해야 할 정치적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외교상으로도 그러하고 각 국가들마다 다르죠.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 사실이죠. 그 유기보면 잘 알잖아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이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나아가 해양 세력에 속하는 국가들과 연합해야 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핵을 보유할 수도 없잖아요. 국제 질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국력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에 맞서기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그래요. 상대한다는 생각에서 국방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친미, 친일, 친해양 세력 입장을 취하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된다. 반면에 반미, 반일, 반해양 세력 입장을 취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된다. 근데 이제 또 일본에 대한 역사적 식민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미, 반일, 반해양 세력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바, 그래요. 그래요. 반북이 되는 거죠. 반북, 반중공,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기준일 수 있죠. 일본에 대한 입장이 또 갈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반중공, 반북, 반러시아다. 이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종북, 친중공, 친대륙 세력 입장을 취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북한과 연대되어 있어서 한국에 위협이 되는데 친중공 이래버리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준은 국가들의 속성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 뭐 지금 그렇다는 거지.
국가들의 속성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국처럼 근대 국가가 되고 또 그들 국가는 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국을 정복하려고 하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입장이 바뀌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입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하여 친미, 친해양 세력 입장을 취하고 종북, 친중공, 친대륙 세력 입장을 취하지만 반일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에는 이명박이 있다. 그렇죠. 이명박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완전히 다르죠. 일본하고 가까웠죠. 일본하고 수합 체결도 하고. 근데 하반기에는 반일로 돌아서잖아요. 사실 이명박이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많이 못한 거죠. 당시 당면과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잘 버틴 거는 칭찬할 하지만 한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이명박이라는 거예요.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가 있었잖아요.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과시장적 부동산 정책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박은.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은 친미, 친일, 친해양 세력 입장을 선명히 밝히며 한미일 연합을 구축하려 하였으니 외교적으로 윤석열은 완전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다. 했죠. 한국에서는 친일한다 이러면 한미일 연합한다 이러면 또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 경험 그런 역사적 좀 날조된 역사적 반일 감정이긴 하죠. 이게 날조된 거예요. 뭐 식민지 지식이 뭐 그렇게 뭐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은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1965년 한일 수교할 때도 뭐 특별히 뭐 반대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나 반대했지 뭐. 그 일본하고 외교해야지 잘 살지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작된 역사를 배우고 주입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렇지. 근대국가의 핵심이 되는 외교 정책은 시장을 개척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시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핵심이 되는 외교 정책은 적대국인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방을 무력화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골몰했다. 뭐 사실이죠. 뭐 더불어민주당만 집권하면 그렇죠. 외교 1순위가 뭔가요? 정북이잖아요. 근데 근대국가에서 외교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그래요. 상호 투자를 증진시키고 투자받으면 좋잖아요. 또, 또 투자하고 또 한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우면 그런 걸 하는 게 근대국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개척 안 하겠다 하니까 근대국가에서 어떻게 했나요? 과거에 너희 개척 너희 안 해? 시장 개방 안 해? 야 그럼 너희들 그래 군대 보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국가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근대국가의 핵심이 되는 외교 정책은 뭐냐? 시장 개척, 무역 확대, 투자 정신이라는 거예요. 뭐 종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 정책의 핵심이. 이는 이란이 자국과 자국의 국민과 무관한 테러 단체 자국의 재산을 투입하는 일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그래요. 투입하는 일과 똑같다. 그렇죠. 음, 투입하는 일과 똑같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근대국가 어 근대국가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정진시켜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지. 외교 정책이 뭐 막 테러 단체 지원하고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근대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 뭐 용인될 수 없죠 뭐. 반면에 윤석열은 원자산업과 방산산업을 이용하여 수출에 발벗고 나서서 성과를 거두었으니 근대국가에 합당하는 정상적인 외교를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시장을 확대하고 발로 뛰면서 또 수출하고 항공은 특히 중요하죠. 부족한 물자가 많으니까 수출해서 외화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외교라는 거예요. 근대국가에서 하는 외교와 근대국가 반발 세력이 하는 외교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후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가 확대되었고 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무현은 또 이상한 정책을 실시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가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나라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죠. 윤석열은 노무현 정부 이후 최초로 정부 부채 비율 증가를 저지하였으니 이 또한 중요한 개혁에 해당된다. 중요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면 국가 경제 위기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은 저지시켰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막중한 임무인 거죠. 반시장적, 반산업적 입법들을 저지하고 또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시기는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화폐를 풀었고 그 결과 2022년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시행했다. 고물가 고금리가 시행된 국가들의 국민들은 어려워진 생활로 인하여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2024년 각국의 선거는 정부 여당 심판의 해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의석수만 보면 대패인데 그거는 이제 한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러한 거고 득표율로 보면 어떤가요? 선전했다는 거예요. 45% 얻었잖아요. 정부 여당 중에 그 정도 얻은 여당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45% 중에서 41%니까 한 4% 빠진 거잖아요. 결집하니까.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윤석열 정부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었는데 윤석열은 이 문제를 등한시했다. 이런 문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 법조계 행사로 좀 경제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 뭐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쓰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고금리하고 금리하고 물가는 생활 필수품이죠. 연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금리는 안 된다. 사람들 너무 어렵게 한다. 너무 그때 이제 금리가 낮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제로 금리 정책을 실시했죠. 어느 정도 올리긴 올렸어야 되는데 아주 많이 올렸죠. 뭐 2배 이상 올렸죠. 2배가 아니죠. 0.5에서 3.5까지 올렸죠.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한 1% 정도 했죠. 한국이 견딜 수 있는 금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금리. 코로나 사태 전에 1%였다. 아마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2% 아마 2%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3.5는 굉장히 높은 거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들은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죠. 한국은 그렇게 크게 심판받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반드시 해야 할 당면 과제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다. 늘 그래왔죠, 뭐. 그럼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박탈했다. 늘 하는 일이죠. 또 재산 침탈하고. 또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재산 침탈을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그러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했지만 폐기하지 못했다. 입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었기에 책임 묻기는 어렵지만 서울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 이건 가능했다.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폐기하지 않은 거는 이거를 쓰니까 되게 비판했죠. 왜? 입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입법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해야 될 일은 있었죠. 서울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신경 안 썼죠.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이 고성과 협력하여 서울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렇죠. 박탈된 자유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수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국인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시하죠.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 서울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갔으면 선거에 이겼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45% 얻었잖아요. 그래서 한 4, 5%더 얻으면서 승리하잖아요. 당면 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당면 과제를 등한시했다. 그렇죠. 반시장적 부동산 설치, 서울 아파트 대량 공급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고물가 고금리 정책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설치, 서울 아파트 공급은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이들이 핵심 과제인 거죠. 근데 늘 경시하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이 당면한 과제를 등한시했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파악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요. 이러한 계획은 입법권이 있어야 근본적인 계획을 단행할 수 있는데 입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획을 단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 대부분을 실시했다.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석열의 성격은 좋게 말하면 강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독단적이다. 사실이죠. 이러한 개인의 성격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들은 돌발적으로 시행됐고 여러 가지 부작용 역시 야기했다. 뭐 좋게도 나쁘게 말하면 독단적이죠. 그냥 실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돌발적으로 시행되죠.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대통령 거주지 이전을 무리하게 단행했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의료개혁을 독단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의사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오히려 국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돌발적으로 개혁을 실시해버리고 성격에서 비롯된 거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가장 돌발적인 행동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일은 없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러한 틈을 노려 공산주의 세력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탄핵에 성공했다. 그랬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유는 있었다, 확실하게. 한국에서의 유례가 없는 입법 폭주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22차례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고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예고했다. 정부 기능을 대놓고 마비시키려 한 거죠. 용인될 수 없는 거죠. 또한 예산 삭감을 통하여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였으며 원안봉투법이나 양국관리법과 같은 반시장적, 반산업적 법을 거부권으로 저지하자 재차 입법하여 대통령을 공격에 빠뜨렸다. 정부 기능 마비, 나쁘게 말하면 정부를 파괴하려 한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회문란을 일으켰다. 저지르는 거죠, 국회문란. 사실이라는 거예요. 국회문란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국회문란이라는 거예요. 또 폭동하고 반란하고 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 기능까지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상 고의적으로 탄핵소추 기각될까봐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윤석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의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심받을 수 있는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부정선거 논란을 자주 일으켰다. 자주 일으켰잖아요, 이전부터. 최근에는 이제 우파 세력 인사들 중에 의심하는 이들이 많지만 얘기했잖아요. 민간 기업도 감사를 받는데 선거관리위원도 투명하게 감사받아야 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게 좋다.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투명하게 감사받지 않는 이상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다. 첫 선거를 실시할 때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 불상사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4.19 폭동이 왜 일어났나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단행했다. 실상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원수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파괴 행위는 중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아닌 이상 이러한 문제를 알 수는 없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이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으니 윤석열이라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아니 뭐 헌법에 권한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 최규하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용인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 독재했다 하고 막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 통설이 되면서 날조된 역사를 가르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최규하의 비상계엄은 뭐 최규하는 욕을 안 먹지만 하여튼 누구든 간에 다 용인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했다 이 말인 거예요. 돌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로부터 용인받지 못한 조치였다. 국민들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충분히 고지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반응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다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일 수교를 국민들이 인식 못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들이 한일 수교를 거절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 국민들이 식민지를 겪었고, 식민지를 겪은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과의 교류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 용인된 상태에서 이제 그 소수의 인사들이 한 10% 정도 해당되는 인사들이 반대했는데, 학생이 중심이 돼서 과격하게 대응하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상대로 선포했잖아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용인했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발동을 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용인이 필요한 조치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냥 선포했잖아요. 그런 경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부 이후 최초의 개혁정부이긴 하였으나 그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막을 내었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권이 필요하지만 입법권이 있다고 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권이 없는 게 통탄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비상계엄 선포한 거 보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는 입법권이 있었지만 반시장성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지 못했다. 근데 입법권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윤석열 3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좀비 군단과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입법권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개혁하는 것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비상계엄 선포, 하여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죠. 비상계엄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꼭 선포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보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느 순간 용인하겠죠. 저 사람들이 감사원장도 탄핵했어? 계속 예고돼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해? 안 돼. 그 용인 안 돼. 그때 발동했으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치를 멈췄겠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시장적 반산업적 입법을 저지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었는데 윤석열이 어설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계엄 고사하고 오히려 본인이 저지하려 했던 반시장적 반산업적 정책들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 통과됐잖아요. 반시장적 반산업적 법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노란봉투법이든 영업관리법이든 다 통과됐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데 세월이 흐르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평가될까? 그리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은 막 비난받는 이들도 많죠. 비난하는 이들도 많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쁜 효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평가는 막 지금 시대에 널리 유포된 어떤 견해로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갑신정변이 있다. 매우 유사하죠.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김옥균, 박영묘, 6.1조 서배제필 등은 반란을 일으켜 집권하였다. 집권한 3일 만에 막을 내렸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그들은 내란 부분을 몰렸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갑신정변 인사들의 사정이 좋았을까요? 윤석열이 좋았을까요? 윤석열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국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 부분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래도 41%가 그래요. 저지하는데 막았었잖아요.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더 심하죠. 그때 왕을
왕에게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대역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처지였죠. 김옥균, 박영경 6.27 소재필. 근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가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정도 흐른 뒤에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가 되었다. 그들의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당시 한국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윤석열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매우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윤석열은 집권자인 국가원 수임 대통령이었고 그들은 집권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 다른 점인 거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혁하겠어. 그건 똑같은 거죠. 10년 정도 흐른 뒤 한국인들은 그때 다 죽이고 개혁했어야 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죠, 뭐.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보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국인들은?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향과 생각이 한국인들이. 그래서, 윤석열은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 거다. 한 10년 흐르면. 존경받을지도 모른다. 크게 다르지 않다, 사건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 잘 안 바뀌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